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관세 변수에 적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인데요. 다만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일 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자동차 관세 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한 4조 가량이 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관세에 대한 이야기, 개별 섹터로의 그 그렇죠.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현대차 그룹도 당연히 이미 여러 가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사를 통해서 일단 전해지는 거는 현대차가 좀 조지아에 현대차 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내연기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산도 좀 같이 한다라든가 이런 기존에 미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 현지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리쇼링을 원하는 거니까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쨌든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네. 국내 증시만 보게 된다면 연기금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 하루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향해 좀 매수로 좀 돌아선다는 모습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투자 포인트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외국인 순매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달까지는 마이너스,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2천억이었고 1월 달까지도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한 건데요. 지난 둘째 주죠. 12일에서 14일 사이 외국인이 코스피를 마이너스 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해서 6개월째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매도 규모는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저 왼쪽에 이 표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천억을 이상 사서 제일 많고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1위에서 하고 10위가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고 삼성전자를 지난 11월 14일 주에만 3천억 넘게 사면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지분율도 다시 50%를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3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구매 수요가 신규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지금 3월부터 다음 달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딥시크, 또 스타게이트, 갤럭시 25 이게 각자 개별 좀 이슈들인데 딥시크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가 칩보다, 그러니까 HBM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메모리 중에서는. 고가 칩보다는 그보다 조금 못한 어떤 메모리 칩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이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HBM이 좀 느린 상황이니까, 좀 뒤처진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그렇다 안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좀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을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싼 이 저가 HBM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스타게이트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갤럭시 S25가 요즘에 판매가 괜찮다고 합니다. 역시 AI 관련된 이런 서비스 기능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드 뉴스도 좀 굿 뉴스가 삼성전자한테는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5위하고 또 7위에 또 2차 전지 관련 대표주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어쨌든 뭔가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이 작년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씩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예,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린 건데요. DS 증권에서요.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표를 해놨습니다.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피해 지역 그러니까 재건이 많이 돼야 될 재건 수요가 많이 있는 그 지역이 피해 지역이 만약 이대로 종전이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러시아 점령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몫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전 협상을 또 미국이 주도하고 또 이번에 좀 헤그세스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유럽을 방문한 데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너네들 러시아한테 뺏긴 그쪽 되찾을 생각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빨리 종전을 해야지 유가도 낮추고 미국의 소비자들의 지금 여러 가지 뭐 물가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좀 종전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한테는 뭔가 이런 의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종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도 사실은 어렵다 등등등 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또 틀릴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서방의 제재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좀 많이 줄고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공사를 벌인다든가 뭔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다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러시아 쪽이랑 좀 좋은 관계가 좋았던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이 점령지 다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그쪽에 대한 어떤 참여가 우리 쪽이 꼭 완전히 배제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 거 가보죠. 앞서 이제 고은별 앵커도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연도별 수익률을 한번 보죠. 9.7%, 10.70% 2022년에 그때 장 워낙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8%. 그러다가 2023년에 무려 13.5%. 작년에는요.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15%를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약간 뭐 지지부진했지만 해외 투자에서 30%가 넘는 수익률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최근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체 투자 쪽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소폭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보합권 정도인 반면에 해외 투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라든가 대체 투자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올해 변수들도 있다라고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적 위험 자산의 비중을 65%까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작년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하는 비중을 작년보다 10%도 올해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잘 되면 사실은 더 좋은 거지만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잘 안 됐을 경우는 역시 작년 같은 수익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국민연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익률을 아주 최근 베니스에 가장 잘 내는 그런 펀드 중에 하나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좀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를 덜 수 있는 참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도 같이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목전에 뒀었지만 장 후반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빅테크 종목들은 이날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메타가 되겠죠. 이날장에서도 1%의 상승을 보인 채 2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가 출발한 이후 최장 기간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메타가 되겠습니다. 최근 AI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거래일 동안 주가는 20% 정도 상승하면서 이 빅테크 종목 M7 안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날장에서 2%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억만장자로 불려진 데이비드가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비중을 높였다라는 소식이 이날 엔비디아 주가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다만 지수가 장 후반에 약간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던 건 이날장에서 함께 공개됐던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CPI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너무 뜨겁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10월 돼서야 가능하겠다라는 관측들이 있었죠. 다만 이날장에서 함께 공개됐던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의 저조한 데이터가 확인이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0.9%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가 0.3%대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치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7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60%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 지난 한 주 동안 3개 넘게 발표가 되면서 서로 모두가 엇갈린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앞으로 다가오는 PC 데이터까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을 놓고 연준은 앞으로도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함께 지켜봐야 되는 이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크게 3가지 정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전 여부가 되겠죠. 이미 재건 관련주들이 지난 2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인 시세를 보여줘 왔지만 과연 이번 주에 진행될 사우디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종전에 대한 여부가 전해질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 이번 한 주 여전히 국내 증시에는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상호관세는 오는 4월 2일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또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미 수출 비중 자체가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관세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관세 쓰나미가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중간 발표되는 코멘트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값과 은값이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구리 쪽에서의 가격 상승도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일정들도 간략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FOMC 회의록이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월요일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혼재돼 있는 만큼 매일매일 증시를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장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시작. 오늘부터 또 새롭게도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주말 잘 쉬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네. 전날 한 저녁 정도에 잡으세요? 이제 보통은 장 중에는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장 끝나고 나온 것들 위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긴 합니다만 맞아요. 약간 좀 업데이트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의 백시아 이슈는 중국 AI 굴기, 한국 반도체 소부장 헐헐. 예. 딥시크 쇼크 이후에 오히려 우리는 이 소부장주들 주가들이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모습들이 진짜 나타나대요. 주가도 좋고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제 불기둥으로 이제 그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이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AI 굴기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와 소재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한데 K-칩스법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로 이제 좀 그 혜택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저리 대출 뭐 이런 그렇죠. 정도죠. 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약간 바뀌는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액 공제가 R&D 기준으로 R&D 금액 네. 기준으로 15%에서 20%,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5%에서 30%로 조금은 좀 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다만 좀 생색내기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AI 굴기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면은 물론 장비들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IDM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네. SK는 분명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좀 약간 키워드를 통해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가보죠. 순위, 예. 네,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위부터 어떤 볼까요? 순위냐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만 1,000개가 넘는다라고 그럼요. 그래요. 1,000개가 넘는데 과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의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자,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1위는 이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SKC랑 미국에서 이제 유리기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EUV 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네. 미국의 램 리서치,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KLA 좀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미국 회사들 4개, 일본 회사들 4개, 네덜란드 회사 2개 이렇게 되네. 우리는 하나도 없네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세메스가 가끔 10위권에 들 때도 그래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2010년도에는 들었었는데 지금 좀 약간 순위 좀 많이 쳐졌죠.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10위권, 미국의 테너다이는 전 세계 이제 협동 로봇 1위인 유니버셜 로봇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한 2분기쯤에 들었다가 나간 기업이 있어요. 제가 그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예요? 중국의 나우라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또 아니구나. 네, 중국의 나우라는 중국에 이제 굉장히 큰 반도체 장비 기업 3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나우라라는 중국의 이제 장비 기업인데 작년에 2분기에 한 9위인가 8위까지 마크를 했었어요. 중국 반도체 장비 회사가. 네, 네.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나우라나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거의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 나우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노광은 이제 뭐 ASML을 하는 거니까 증착, 식각 이런 이제 전문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우라는 전부 다 합니다. 노광 장비 빼고는 전부 다 생산을 해요. 거의 경쟁력이 그래도 있나 보네요. 네, 지금 분야별로. 매출이 거의 뭐 매년 퀀텀 점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중국 내부에서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좀 네, 두 번째 디테일하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중국, 같은 역시 지금 연장선상인데. 요런 오늘 이슈 자체가 이제 중국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같이 보면서 표 한번 지금 볼까요? 상황이 네, 어떤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액 추이.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한다는 거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입이니까 수입 추이인데 이제 작년 24년도는 이제 아직 해가 바뀐 지 네.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더 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시장의 그러겠죠. 관점인데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들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탑10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 장비 기업들 우리나라 장비들은 물론 좋긴 합니다만 약간 그런 장비들을 약간 서브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가한 후에 과연 이런 반도체 장비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났는지 잠깐 보면 뭐 일본의 이제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제재 이후에 다 늘어나 있죠. 다 늘었어요. 네, KLA도 ASML, 마찬가지고. KLA, 램리서치 다 사실은 규제 이후에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제재가 더 세지기 전에 막 수입을 한 거죠.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미국이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라는 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을 제재를 했을 때 가장 큰 기업을 풀어줬어요. 제외를 시켰습니다. 창신 메모리. 예, 창신 메모리를 반도체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거 이제 범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예, 범용 반도체를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창신 메모리를 제외를 시킨 것 같은데 창신 메모리를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중간 절반까지 이제 올라왔고 디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지금 디램이 6% 정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이제 그 지금 빅4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빅3 마이크론을 제끼겠다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마이크론을 제끼고도 남는 상황이죠. 성장 속도를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 근데 더 큰 문제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기사가 된 부분인데요. 창신 메모리는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DDR4라고 해서 좀 약간 그 과거의 메모리였다라고 하면 DDR5까지 지금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 SK 하이닉스 12나노 제품보다 좋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16나노니까 뭐 네.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하이닉스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그 실적을 어느 정도 좀 깎아 먹을까, 그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실적 봤을 때 이 중국 쪽에서의 메모리가 일단은 뭐 저가 공세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그 반도체 굴기와 우리나라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DDR5는 어쨌든 뭐 레거시 반도체에서는 가장 지금 그 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긴 네. 한데 그걸 지금 창신 메모리가 저렇게 좀 따라왔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지금 범용은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많이 차이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되는 거고. 이거를 봤을 때 가장 생각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공세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뺏기고 LCD 뺏기고 그다음에 지금 OLED 쪽에서 이제 기술 경쟁만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반도체 전에 이쪽 디스플레이 있죠. 그 전에 태양광 쪽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다 이제 우리한테 배우다가 결국은 이제 기술이 격차가 좁혀지다가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도체는 또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쪽이랑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네, 그렇죠. 네. 제품이긴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격차를 벌려갈 최근에 CXL 나온 것도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근혜 백시장 오늘은 중국의 탑픽주를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중국과 탑픽 봐야 되죠. 관련돼서? 제가 좀 네. 탑픽 못 봤습니다. 탑픽 네. 보죠.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중국과 관련돼서 가장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주석 엔지니어링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착 쪽에서는 주석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식각 쪽에서는 PSK가 중국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인데 잠깐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엔지니어링 하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삼성과의 거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맞아요. 쪽으로만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신 메모리와도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이 중국 쪽에 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쪽도 반도체 장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떤 그 중국 쪽의 매출이 4분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의 중국적 매출 추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이건 중국 매출만 나온 거네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중국 매출 전체 매출이 80%가 넘습니다. 네. 너무 이 정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일장일단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그걸 이용을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 주봉이에요. 내가 좀 차트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안 살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네. 확실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제 그 작년 한 3분기쯤에 시장 충격 왔을 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그때고.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러프하게 좀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장비들 쪽에서 중국 쪽과 관련된 모멘텀 가진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증착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시각 쪽에서는 이제 PSK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게 장단점이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물건 사겠다고 그러는데 싫은데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회사를 성장시키고 삼성전자도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박근호의 빅시사 중에서 오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박근호 이사와 함께 지금부터는 종목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라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 힌트를 주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일 에너테크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가 네.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한다라고 해서 네.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그쪽 관련돼서 이제 좀 관련이 있어서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알겠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상한가에서 못 사고 여기 상한가에서 못 산 분들이 이게 좀 더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언제쯤 살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2연상을 갔습니다. 근데 네. 다음 날 이런 느낌, 그다음에 날 목요일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이제 고점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요일에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와. 23% 상한가 갔다가 풀린 것 같은데 자 그럼 요 두 날 사실 무섭게 상한가에서 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한가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날 수익은 안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조정을 받았던 수요일과 목요일 날 체결 강도를 보고 이거 지금 사도 되겠다라고 신호를 줬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를 연속으로 2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물론 뭐 굉장히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당일 체결 강도는 100 이하로 좀 빠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은비아 랭커는 이제 귀에서 이제 못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이때는 뭘 보면 되죠? 일주일 체결 강도 보면 되죠. 맞습니다. 그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상한가 들어갔고 이틀 연속 조정 받았을 때 이 5일 체결 강도 100 이상 되면서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한번 사 보세요라고 체결 강도가 설명을 좀 해준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저 유일 에너테크 보니까요. 네. 그 첫 번째 상한가에 도달한 날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가 그날 바로 100%를 넘어섰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게 네, 사실 네,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좀 올라야 되는데 69%에서 103%까지 오르면서 앞으로 더 갈 거야라는 좀 신호를 준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산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도 좀 어떤 추이 네. 보여줄지 주목을 해보셔야 은비아 될 것 랭커님 같아요.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봤을 때.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휴젤이요.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해서 실적 엄청 잘 나온 종목인데 네. 뭐 실적 잘 나왔다는 거는 미용 의료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공식적으로는 목요일 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 날 네. 나왔는데 체결 강도 상에서 매수 신호는 이때 나왔었거든요. 그 전주에 나왔군요.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러프하게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한 3일 정도 잡고 오르다가 사실 좀 약간 일찍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확실할 때 살까 말까 이런 느낌을 줬을 때 신호를 줬다라는 그다음에 중간에 음봉 3개가 나왔죠.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금요일 날 급등. 이거를 이제 체결 강도로 어떠한 매매 신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6일 날이죠. 2월 6일 날 체결 강도가 4% 오른 날 당일 체결 강도 200 정도. 200%가 넘었네요. 그렇죠. 이제 거래량이 2배 이상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량 2배 거래량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높아지는 게 가장 좀 키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그날 처음 들어갔죠. 네. 아까 이제 매수 신호 나온 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살짝 이가 빠진 음봉 나온 날 체결 강도가 다 100 이상을 좀 넘어가면서 일단은 이 슈젤의 체결 강도가 뭔가 좀 약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이제 그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보유자들한테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이제 뭐 한 달, 한 1분기 60일 체결 강도는 아직까지는 100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봤을 때는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일 체결 강도 그리고 5일 체결 강도까지도 계속해서 100을 넘어가고 있고 또 보니까요, 뭐 실적도 잘 나왔는데 기관도 7거래일째 살고 있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그런 메이저 수급 유입까지 뭐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조금 더 봐도 된다. 체결 강도 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포바이포요. 유명한 종목이죠. 최근에 유명한 종목. 네. 네, 퓨리오사 AI 관련 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이 그럼- 종목과 관련된 상당히 좀 재미있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어떤 흐름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뭐 거래는 됐기 때문에 뭐 샀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다음 날 사실 이 기세 상한가 간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분들은 이제 다음 날 풀리면 내가 좀 사야지 이게 보통 재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풀리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 초반에 사신 분들은 사실 좀 약간 뭐 손실이 계셨을 수도 있죠. 네. 손실 사실 크죠. 크실 근데 것 같아요. 네.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사고 싶은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날 사신 분들도 사실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좀 후회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날 사신 네. 분들도 여기서는 손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조정이 굉장히 센데 이게 이제 시세가 끝난 건가 아닌 건가 그 다음에 금요일에 좀 급등 나왔다가 약간 좀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기다렸다가 장 마감 때까지 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먼저 살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장 마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음봉에서 내가 살까 말까를 판단을 내리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빼고 체결 강도만 빼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참 그날 체결 강도 보면 고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사실 전일 대비해서 6%밖에 안 떨어졌죠. 근데 5일 체결 강도가 전일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네요. 기세 상한가 갔을 때보다 142. 뭐 당일은 당연히 하루 종일 떨어지는 긴 음봉이었기 때문에 당일은 일단은 뭐 100 이하의 74%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5일 체결 강도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아직 이 종목에 대한 매기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포바이포가 좀 보여줬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체결 강도의 수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체결량이 또 2배가량 증가를 한 상황이고 네. 100%를 지금 유지하면서 좀 의미 있는 차트를 보여줬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익숙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관심주로 한번 네. 드렸던 종목인데 약간 AS 차원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때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3.76% 정도 올랐는데
관련돼서 체결 강도를 잠깐 보면서 3.76%가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하루 만에 사실 그렇게 된 1년 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1년 이자입니다. 3.7%면 1년 기다려야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이자입니다. 지금 네. 3.7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죠. 네. 네, 지금 2%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체결 보도록- 강도 한번 네, 볼게요.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추천을 이제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고 관심주를 금요일 날 이렇게 드렸고. 끝났었는데 와. 거래량이 사실 이게 뭐 약간 좀 싼 개별주긴 하지만 사실 100만 주 이상 연속으로 터지면서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게 그것도 뭐 100 몇십이 아니라 뭐 300, 268 이런 와. 식으로 240 유지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많이 올라서 막 15%, 20% 올라서 굉장히 매수가 세서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굉장히 거래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분히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3%, 5% 오른 날 5일 체결 강도도 260, 5일 체결 강도가 사실 200 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물론 뭐 당일 체결 강도가 뭐 2, 300을 유지를 해주니까 그 평균적으로 오른 거긴 하죠.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100 이상을 유지해주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 달 체결 강도도. 그러네요.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또 개별주니까 그냥 관심만 두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금요일 장전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개장하고 나서 딱 하루 동안 3.7%의 상승률을 종가 기준으로 보여준 네. 건데 그러면요 금요일장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이 종목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고요. 좀 개별주니까 사실 네. 저는 우리 방송에서 거래량이 좀 적거나 너무 좀 약간 시가총이 작은 종목은 기왕에 좀 안 다루려고 하지만 네. 아직은 좀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조금 뭐 관심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빅샷 종목 시간을 통해서 공략주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그럼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도이치 모터스요. 근데 이 종목도 네. 시가총액이 그래, 크진 않죠. 그렇게 크진 네. 않고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시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분이 네. 생각나는 종목이라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이 종목 그렇다면 얼마나 좋게 저에게 체결 강도 일단 신을 뭐 주고 어떤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잠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매출은 2년 연속 2조 원이 좀 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영업이익은 뭐 굉장히 좀 약간 적자긴 한데 지난 4분기에 이제 적자폭을 줄이는 어떤 영업이익을 잘 빼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비아디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비아디 이제 딜러사로 선정이 됐죠. 도이치 모터스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굉장히 좀 이뻐요. 그래서 체결강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열 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 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체결강도 보면은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네. 공부 차원에서 이제 아까의 유로와 마찬가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2% 올랐는데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500에 가까운 네. 사실 체결강도 그 500을 이제 맥시멈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올라가죠. 700, 800도 수치상은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는 일주일 이상 지금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 달 체결강도도 지난주 금요일 날 100을 들어갔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러니까 개별주 성격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떤 참여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관심권에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자, BH.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FPCB 전담 마크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BH 보면은 사실 주가가 굉장히 뭐 올해 반등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좀 약간 미미한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올해 대부분 10% 이상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일단은 1월 2일 기준으로 약간 좀 마이너스인 구간인데 체결 강도가 좀 약간 괜찮게 나와서 BH를 좀 바닥권에서 좀 약간 선정을 해봤는데요. 체결 강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면은 1% 올랐는데 180에 가까운 체결 강도는 굉장히 좋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도 딱 일주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아이폰 하겠습니다. SE 지금 계속 기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BH 볼 때 이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BH 자회사 중에 BH EVAS라는 그 무선 충전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지난해 테슬라 벤더로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요거 한 10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로보택시 있죠. 로보택시가 로봇 청소기처럼 운행이 끝나면 혼자 도크로 들어가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BH가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작년 말에 왜 테슬라가 이 기업을 벤더로 등록을 했을까? 요것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저는 좀 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BH까지 해서 두 가지의 공약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의미한 체결 강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비시아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박근호 이사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리포트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순이익은 1,47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 지난 2020년부터 배당 성향이 35%에서 39% 수준에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내놨습니다. 물론 북을 활용한 IB 사업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즉 단순히 고객을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을 이용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가운데 배당 수익률 매력도 상당히 개선되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7%로 이미 출발점이 높은 상황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기존 59,000원에서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고객사 아디다스 향 매출이 1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디다스 향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죠. 이익 규모 본격 레벨업 시작이라고 제목에 달았는데요. 일단 화승 4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대폭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률이 98%로 적지 않았는데 올해는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110%까지도 도달 가능한 전망입니다.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매출 비중이 쏠려 있다는 것은 때로는 장점으로도 작용을 하죠. 지난 4분기 아디다스의 매출액이 YOY 기준 19%나 급증했는데 이렇게 고객의 외형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걸로 풀이되고요. 최근에 환율이 높은 부분 그리고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효율이 개선되는 부분에서도 다소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지더라도 신발 OEM 산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목표 주가는 기존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웨이입니다. 제2의 전성기 시작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했네요. 지난 4분기 코웨이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전 지역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또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는 동사인데 당기순이익 40% 내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집행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코웨이를 유지하면서 소비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는 대주주의 불확실한 사업 전략을 이유로 들어서 20%씩 할인율이 있었는데요. 이번 리포트부터는 이 할인율이 제거됐습니다. 또 PE 9.5배라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함께 짚어주고 있네요. 기존 목표 주가 8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체크해보죠. 네, 이번에는 NHN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발간했고요. 다키스트 데이즈까지 이제 일주일이라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50억 원으로 추정치에는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오는 4월에 기대 신작인 다키스트 데이즈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를 앞두고 퀀텀 점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뒤인 2월 25일부터 스팀에서 최종 테스트 약 10일간 들어갑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면 흥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접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대흥행인데요. 1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경우 출시 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 이상은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마찬가지 상향 조정 나왔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나스닥이 2만 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특징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지금 메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2만 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경제지표 중에서는 1월 소매 판매가 0.9% 급감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한파와 그다음 캘리포니아의 산불,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한 영향도 좀 받았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저항대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의 업종 순환의 흐름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2,600선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주로 뽑아드렸던 전력주에서는 대한전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KSP에 대한 부분들도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시 49분, 8시 5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마켓나우 일부의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순 대표님, 신일섭위원, 권변행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뉴욕 시장 혼조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은 좀 좋았고요. 환율은 좀 1,440원대 초반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만 좀 도와주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떤 모습 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 대표님부터 이번 주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시장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고 이번 주도 들어오면서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힘 가지고 또 계속 움직일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600선 진입 시도가 좀 빠르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큰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4월 달까지 가서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관세 흐름들 바로 또 시행할 것이다 라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쪽에서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충분한 상황 쪽에서 이를 견뎌내려고 하는 현상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우리 앵커님께서 또 외국인들의 동향들 말씀하셨지만 일단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금리나 달러의 흐름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는데 이거는 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 쪽, 특히 성장주 쪽이 계속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매매는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2600선이 안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플레이는 계속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주, 전선전력기기 생각보다 조금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봤었을 때 오늘은 또 시작부터 원자력 관련된 쪽에 부진한 뉴스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폴란드 쪽에서 또 기존에 40조 넘게 수주했던 부분들도 약간 또 어떤 불발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단독 보도긴 하겠지만 그런 쪽의 위축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산업재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또 부담은 조금 느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대부분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적 방향성과 함께 변화는 뚜렷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관세 우려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쇼트지가 난 쪽에서 관세를 높여서 자극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요. 오히려 하락 시에는 비중을 더 늘리는 관점들이 좋다라고 바라보면서 역시나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도 쪽의 흐름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는 또 주중반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또 얘기들 특히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주중반에 나오는 국내 재계에서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이제 관보다 민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내올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LPR 발표 아마 금리를 당장 내리는 것보다 전인대 흐름들 때 좀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2월의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가 있는데 지난 탄핵 정권 전국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었던 국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들 한번 또 체크하는 것도 이번 주에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삼양식품이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보다 더한 복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수년 전에 우지파동으로 그 당시 1위였던 삼양식품의 지위를 농심에게 내준 이후에 10수년 동안 농심의 신라면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불닭볶음면으로 정말 귀신같이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다가 중국에서 현지 공장, 그동안 삼양식품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수출만 하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도 중국의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고요. 농심은 좀 주가가 답답한데 신라면 툰바가 지금 굉장히 그 입소문이 좋거든요. 의외로 신라면에 비해서 맵지도 않으면서 맵찔이도 먹을 수 있는데 두툼한 면에 그런 외식 업체에서 먹는 그런 맛이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지금 80만 원까지 돌파됐는데 이러다가 황제주인 100만 원의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삼양식품의 이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보는 것도 이번 연도의 한 재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HVM이 앨런 머스크를 타고 주가가 훨훨 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가 이 지금 로봇, 우주항공 뭐 이쪽으로 다 퍼지고 있는데 방산 다 연관되어 있죠. 우주발사체용 금속 제조회사인 HVM이 2022년도 3분기부터 스페이스X에 특수 금속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이런 거를 타면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우주항공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부품주까지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HVM 작년 6월 달에 상장한 새내기주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드디어 2024년도 6월 달에 상장했던 그 상장할 당시에 최고가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지금 1년 만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도 역사상 최고 실적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메디톡스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지금 대웅도 지금 그 실적이 최고치입니다.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끝이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들끼리 정말 머리 뜯고 잡아 뜯고 싸우다가 식약처의 어떤 그런 제재까지 가해지면서 정말 사면초가에 몰렸는데, 그중에 가장 이득을 본 거는 휴젤입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휴젤이 매출액이 982억 원에 영업이익 466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26.7% 각각 증가한 수치이고 시장 컨센서스엔 부합했고요. 지난해 온기로 4분기 매출액 3,730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이 1,663억 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휴젤이 결국에는 미국, 중국에서 다 보톡스 그 허가를 따낸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 도움이 됐다. 물론 휴젤의 명은 보툴렉스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고유대명사로 보톡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국내 K보톡스 3파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그 휴젤이 지금 뭐 식약처의 제재는 모든 회사들에게 다 뭐 국가 출하 승인으로 걸려서 그걸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휴젤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주가도 사상 최고, 실적도 사상 최고,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양식품, HVM, 휴젤 이렇게 세 종목을 중심으로 탑3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8분 넘었네요, 벌써. 자, 동시효과 상황 가보도록 하죠. 17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간밤 주말 사이였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채금리 역시나 4.4%대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유가증권 시장 0.28%가량 상승하면서 2,598선, 2,600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51%가량 상승하면서 760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AI 서버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 역시나 1.4%가량 강세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0.76%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관세에 대한 이야기 자동차 기업들로 다시금 나오고 있죠. 현대차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알테오젠 1% 이상, HLB도 1.3%가량 상승 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가량 강세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메타 역시나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주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앞서 동시효과 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데 지난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근데 오늘 이번 주 들어 월요일 날 장은 일단 현재 동시효과 상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떴는데요. 코스피 0.19%, 코스닥 0.38%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좀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김민수 대표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이런 상황들에서 환율이 이번 주에 1,400 현재 40원대 초반인데 이게 1,430원대를 이번 주에 좀 내려갈지 여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9시 1분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중심으로 주요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이 오늘도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환율은 2원 50전가량 내리면서 1,44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지수단에서의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이요. 금요일까지 무려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까지도 0.19%의 소폭의 상승 출발하면서 2,596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폭이 조금 더 높습니다. 0.21%가량 오르면서 75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금리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더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성장주들의 상승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SK하이닉스가 1.43%가량 상승 출발, 삼성전자가 0.54%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두 종목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xAI가 챗 GPT의 대항마를 내일이죠. 우리 시각 오후 1시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AI 챗봇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 역시나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 오늘 반도체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0.28%가량 상승 출발. 현대차가 무려 2% 이상의 강한 낙폭을 그리면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 4월 2일 날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 한 10%가량 부여된다면 국내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4조 이상 줄어들 수 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접적인 주가에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기아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기아 역시나 오늘 0.9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 네이버가 오늘 0.9%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로봇 100대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네이버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기술력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 주가의 상승폭 더 커지면서 1.3%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금융주도 오늘 약세입니다. KB금융은 1.3%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HD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의 차익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0.2%가량의 하락, 한화그룹주들 매도 물량 나옵니다. 다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매도의 폭은 많이 깊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0.2%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11위부터 15위권까지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성물산 오늘도 좋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까지도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품에 안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장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건 삼성그룹주들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4%가량의 상승,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에 금융지주사들 전반적으로 혼조세 그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시는 것처럼 메리츠 금융
금융지주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시세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되니까 1% 이상 빠진 채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시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알테오젠이 2% 이상 상승, HLB도 0.6%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BM이 1% 이상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우려가요 2차 전지까지 퍼질 수 있는데 오늘은 완성차 기업들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이 역대급 실적 속에서 두 자릿대 강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단기 급등에 따른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반면 클래시스가 1.7%가량 강한 상승 나옵니다. 리노공업은 오늘 0.2% 소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10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는 1.4%가량 하락이고요. JYP 엔터주가 오늘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가량 빠지고 있고 리노공업은 하락 출발했지만 HPSB는 오늘 1.4%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소보장 기업단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엔캠이 2%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 최근 추세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JYP 엔터에 이어서 SM도 2.7%가량 빠지면서 오늘 엔터 주술의 방향성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보르노이가 1.4%가량 상승하면서 바이오 기업 내에서도 오늘 선별적인 움직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인 펄어비스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중심으로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상황을 보니까 오늘도 반도체 쪽들은 여전히 괜찮고요. 네이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LG에너지솔루션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플러스권이고 코스닥 쪽도 보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괜찮고요. 예, 바이오주들은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말씀 쭉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이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 시간이죠. 김민수 대표님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600선을 안착 시도가 들어가네요. 한 0.4%대 상승하면서 변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도 한 0.7%대.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선물도 매수로 시장을 대응을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선물 매수 중심으로 끌어왔던 변화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현물 매수는 들어오진 않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또 체크를 좀 해야 될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오늘은 의외로 섬유 의류 쪽 이쪽이 좀 강한 모습들이고 그보다 전기전자가 좀 더 뒤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전기전자, 의류정밀, 섬유 의복 쪽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쪽들이고 오히려 운송장비 쪽이나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섹터별로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그래도 가장 강한 쪽들은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종목별로도 그렇고 가장 탄력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뒤를 이어서 CXL이나 온디바이스 AA 그리고 이쪽들이 강한데 PCB 쪽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소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의료 AI 쪽들도 오늘 좀 힘을 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들이 좀 강한데 새롭게 적용된 회사들이 좀 탄력들이 크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다라는 쪽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모습들이 확산되는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말씀 이제 들어봤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은 조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군요.
자, 이번에 실수 의원님 출발 상황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양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600.61 정확하게 2600을 딱 넘어섰고요. 9.56포인트 상승하고 등락률로는 0.37%입니다. 코스닥은 761.52, 5.20포인트, 등락률은 0.69%입니다. 아직도 지금 1개월 대비하면 코스닥은 3.94% 올랐고 코스피는 2.82% 올랐고요. 3개월로 해도 코스피는 4.38, 코스닥은 10.75, 아직도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3개월 수익률에서 코스닥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121선을 먼저 돌파한 코스닥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누누이 말했듯이 지금 월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권에 다가서고 있죠. 저 부분만 넘어선다면 코스닥 2006, 코스피 2600 그 이상 그 1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지금 위에 지금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몰려 있죠. 지금 그 부분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지금 이제 환율과 엇갈리는 그 지점이 만약에 포인트로 나타난다면 극적인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죠. 지금 환율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 인덱스가 지금 61선을 붕괴시켰는데 61선이 붕괴된 이력은 작년 9월, 10월에나 가야 있거든요. 지금 드디어 하락 N자를 그리면서 붕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만 붕괴가 된다면 이건 지금 코스피의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아직 지키고 있는데 61선이 살짝 무너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미래는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원달러 환율의 지금 차트 붕괴가 외국인의 지금 이 매수로 인해서 만약에 나타난다면 코스피의 급등이 일어나면서 코스피의 이동평균선 밀집된 구간의 돌파, 이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금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맨날 뉴스 나오죠. 금, 골드바, 실버바 살 수도 없다. 한 달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오죠. 달러, 그 달러란 게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의 통화잖아요. 그다음에 그 금, 둘 다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 안에서도 서로 상성 관계가 있어요. 금이 저렇게 강하면 달러의 약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저렇게 위로 완전히 뻗어버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강하다는 건 달러 인덱스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큰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은 외국인의 지금 이 매수죠. 지금 외국인이 매수만 한 방 터지면은 지금 오늘도 일단 1,000억 원 팔고 있는데 2월 13일 날 1,100억 원, 2월 14일 3,200억 원, 오늘 1,000억 원 또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만 만약 방향성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의 붕괴와 함께 코스피의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 지점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마이너스 SK하이닉스 플러스로 지금 갈리고 있고요. 지금 시총 20위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 번 하늘길이 열리니까 끝도 없습니다. 지금 55만 원까지 직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늘길이 열린 아까 삼양식품은 지금 100만 원 도전에 바로 눈앞에 뒀어요. 지금 95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지금 이렇게 하늘길이 열린 것들은 진짜 완전 그냥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나게 뻗어버린다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인 HLB가 3.20, 그 다음에 11위인 코오롱 티슈진 11위인 코오롱 티슈진 3.88에서 4.02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둘 다 바이오 관련 주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좋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40만 원이 붕괴되면서 오랜만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리가켄 바이오랑은 시가총액 차이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 시총 5위에서 탈락할 일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2025년 상반기 신규 상장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국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상장했죠. 여러분들 MRI 사진 찍을 때 이 의사분한테 조영제 맞으시죠. 혈관 잘 보이게. 그 조영제 만드는 업체고요. 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업체가 1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상장이 일어났었죠. 신규 상장주 빼고는 온디바이스 AI주가 가장 강합니다. 온디바이스 AI에서 심택이 17.73, 에이펙트 11.19 두 개가 두 자릿수 상승세고요. 유리기판 요즘에 가장 강하죠. 아까 PI라는 종목이 2025년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에도 지금 들어있어요.
동국생명과학 다음에 상승세인데 그게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로 여기 엮여 있습니다. 21.2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태성, 한빛레이저 요즘에 잘 갔던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로 TLB가 14.76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터카 관련주가 오랜만에 오르는데 소카가 3.1, 레드캡토가 2.02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PCB 관련주는 아까 심텍이 오르는데 이 심텍이라는 종목이 온디바이스 AI 종목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온디바이스 AI의 기판 쪽, 어쨌든 그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PCB의 대장인 심텍 그리고 TLB 이게 온디바이스 AI랑 같이 엮여 있다. 그리고 의료 AI입니다. 의료 AI에서 3빌리언 7%, 신테카바이오 6.46, 토마토 시스템, 온코크로스, JLK,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이런 의료 AI주도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주들도 그렇고 의료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 상황 0.15% 코스피, 코스닥은 0.46%로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왔고 코스피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은 조금 올랐네요. 1,442원. 예, 오늘 외국인이 벌써 1,170억 넘게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시 16분 됐고요. 이제 섹터별로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권변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인데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섹터는요, CXL이 가장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CXL 발전에 속도를 더 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역시나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관련돼서 3월 말에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시세가 또 연속성을 갖고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연관돼서 유리기판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SKC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까지도 뜨겁습니다. 반도체도 검색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요, 제2의 HBM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이제 극비리에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드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론 항모가 바다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역시나 드론이 무인기 시대에 이렇게 방위를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분석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연장선상으로 오늘 드론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sek터 알아봤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1,149억 원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에 이어서 3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매수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400억 원가량의 소폭의 물량, 개인이 74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했던 금요일장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50억 원, 27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나홀로 소화해 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게 운수 업종 관련된 것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역시나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이 업종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약품 업종 0.12% 소폭의 하락, 보험 업종이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그룹주들의 강세가 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좀 지수단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다만 운송 장비 부품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가 오늘 0.6%가량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방송 서비스 오늘도 1.2% 그리고 인터넷이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괜찮았었죠. 제약업종도 0.86%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태용건설이 오늘 9%가량 상승하면서 코스피 중에 상승률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PF로 인해서 재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괜찮은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오늘 8%가량 상승하면서 제2호 인수 철회 이후에 이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세를 또 내뿜고 있습니다. 6%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56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거래 하나그룹주 그 가운데서도 등락이 엇갈렸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동국생명과학 앞서서 조영재 국내 1위 기업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지금 공모가 대비 4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유리기판 PIE 지금 23%가량의 강세, 그리고 온디바이스의 젠백스가 지금 바이오주죠. 지금 19%가량의 상승, 그리고 4x4 저희가 앞서서 지금 체결 강도로 보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4x4 유의미한 흐름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역시나 14%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만 보게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 분출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다 전문가는 오늘 시장 특징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 대표님 종목별 흐름 어떤 거 눈에 띄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새롭게 테마주로 떠오른 쪽이 소캠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CB 쪽의 종목들이 해당된다는 쪽에서 TLB가 가장 많이 또 부각을 받고 있고, 탄력은 이틀째 상한가 뒤에 이틀째 강한데 좀 약간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들인데 두 종목이 TLB, 심텍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소캠이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자체 메모리 쪽의 표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과 긴밀히 협의한다. 그래서 연말에 양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D램 모듈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존에 나왔던 것들 모두 탑재되는데 약간 좀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쪽에서 가성비를 높이는 쪽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받는데 뭐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좀 더 엔비디아와 함께 어떤 기술력을 좀 높여가는지의 흐름들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유리기판 쪽도 강합니다. 그중에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PIE라는 종목들 주가가 계속 강한 모습들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일단 실적이 지난 작년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97억을 발표를 했고 한 140% 이상 실적 흐름들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신규주답지 않게 강하게 또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원래 2차전지 검사 솔루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유리판 검사 솔루션까지 확장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더 입맛에 맞게 또 이어가는 모습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리판 쪽들은 계속 종목 안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벌써 한 10% 가까이 정도쯤 상승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의 시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모습들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이번 주에 일본에서 2025 2차 전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국은 3월 초에 3월 5일에서 7일까지 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여줄 거는 도요타와 그리고 또 삼성 SDI 간의 경쟁이 보여지면서 그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쪽들의 변화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낙폭이 컸었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작용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반응이 들어온다는 점들.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씩 더 세분화된다는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신일섭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총 11위 코오롱 티슈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조 넘는 게 딱 코오롱 티슈진까지거든요. 리노공업하고 지금 3조 3천억 원, 코오롱 티슈진 3조. 12 리노공업만 잽신형 코오롱 티슈진이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야, 여기서도 아까 메디톡스랑 휴젤의 엇갈린 운명 얘기했지만 지금 메디톡스 일단 대표가 1심 무죄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전에서 진짜 10몇 년 동안 이 소송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메디톡스는 아직도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휴젤은 주가가 날아가는데 메디톡스는 지금 신작가 갱신 직전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주주분들이 계세요.
바로 우리 바이오의 아픈 손가락 두 개죠.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 정말 이건 지옥 문턱끝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코오롱 티슈진 여기 정지된 기간을 보세요. 2019년 말에 거래 정지돼서 2023년도 거의 다 돼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풀릴 때까지 이 만 4년 동안 주주분들 진짜 속 타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지금 풀려서 신라젠하고 거의 같이 풀렸잖아요. 근데 신라젠은 지금 다시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예전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정말 그 과거의 영광은 책 속에 지금 기록된 글에 불과하죠. 근데 코오롱 티슈진 지금 시총 11위까지 가서 리노공업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만 해도 이게 18,000원이었는데 지금 36,000원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보사가 만약에 이게 부활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실수냐 고의냐, 이게 검찰은 고의로 판단해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윤열 명예회장도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절세포, 연골세포로 한지 알았더니만 나중에 그게 신장세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수였냐 적이었나였는데 어쨌든 인보사가 지금 임상 3상을 미국에서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인보사가 우리나라의 이 아픈 손가락, 이 뒤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모델이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가 임상 3상 끝내서 신약을 개발해서 꽂는 거, 지금 HLB가 하고 있는 거죠. 야수의 심장으로 나가다가 다 이렇게 꼬꾸라져 버렸기 때문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 플랫폼만 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이 모델로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이나 HLB는 아직도 포기를 안 했죠. HLB는 이 항서제약과 이 캄레리주맙의 병용요법으로 같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코오롱 티슈는 그 아픈 인보사의 그 실패, 이거를 지금 딛고 만약에 미국에서 이게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죠, 부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일단 2019년에 거래 정지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그 모습까지 주가는 회복이 됐어요. 하락캡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정말 이거는 드라마틱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2019년에 떨어졌던 그 자리, 이게 한 5만 원 돼요. 만약 거기까지 가고 미국에서 좋은 소식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드라마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갈 길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심, 3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보사가 임상 3상을 가고 나서도 그 뒤에 FDA 승인이 나느냐 마느냐는 화세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세가 좋다는 거죠.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이 같이 상장 폐지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일단 회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일단 거래량이 붙으면서 2배가 오르는 상황이 아무렇게나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2019년부터 쥐고 있었던 주주분들은 정말 안도의 한심을 내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이 정도 만에 하더라도 좀 아쉬울 건 없잖아요. 지옥을 갔다 오셨으니까. 뭐 여기서 뭐 요 정도 손실해서 마무리해가지고 내가 한 100의 손실을 가정을 했었는데 한 손실이 한 70으로 줄어들었다. 네. 그것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2,600선 넘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다시 시장은 또 약간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걱정할 건 없는 게, 지수는 그래도 종목들은 되게 빠르게 그리고 또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시장 쪽에서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내일까지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섹터와 종목 쪽이 또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를 맞추고 일단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하게 되면 여전히 비중 확대 관점 쪽으로 시장 흐름 계속 또 추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순환매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비중 확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해외 법인 실적, 해외 시장 성과, 이게 바로 이 지금 시장의 킥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삼양식품, 그 다음에 휴젤,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클래시스, 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클래시스, 브라질, 삼양식품, 휴젤, 미국, 이런 해외 시장, 해외 법인의 실적이 성과가 실적으로 급등이 일어나면서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법인의 실적, 해외 시장의 성과, 이게 지금 재무제표 실적으로 찍히면서
기술적인 모습까지 신고가를 가는 이런 종목들에게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던가 실적을 갖고 오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요. 24년 4분기 일단 우호적이었던 환율 그리고 연구 개발비 감소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이던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주가 또한 장기간 하락 국면을 4분기 탈피하면서 일단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1분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와 관련된 패널 조기 공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한 20% 정도 1분기에는 일단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다시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최종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같은 경우에 일반 모델까지 그린 프라임 소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서 ASP 상승 효과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블랙 PLD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중국 고객사 폴더블 그리고 일반 모델까지 이제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반기 삼성전자의 신모델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로 예상되고 있는 애플의 폴더블 폰과 관련된 공급망 선정이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 동사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 모멘텀 또한 상방을 좀 열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3,300억대 매출 그리고 8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는데 동사가 현재 시총 8천억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또한 현재 가격에서는 매우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2024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작년 11월 2만 원대 초반에 일단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3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일단은 충분히 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걸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보다 좀 낮은 4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무리 없다고 보시고요. 목표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에서 대외 변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오늘 그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충격은 관세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그리고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좀 올라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변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3일 날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단계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한국과 미국의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시작이 4월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발표는 했지만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모두가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초까지 당장 뭐 협상 과정에서 계속 뉴스들이 나올 테니까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은 뭐 확대될 것이다. 이건 뭐 불가피해 보이고요. 일부 미국의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좀 재밌는 분석도 있어요. 상호 관세가 오히려 무역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교역 상대국이 알아서 관세를 뭐 낮추거나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무역으로 갈 거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무역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보다는 다수적인 견해는 아무래도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라서 성장이 좀 둔화되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리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재협상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주말 내내 이런 이슈가 좀 상당했습니다. 뭐냐면 중국 내에 어떻게 보면은 첨단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게 TSMC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쪽에서는 약간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비관세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의 영향은 산업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감소한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이런 업종들은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또 상대적으로 타격이 별로 없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공장을 해외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예전 같은 효과들은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보조금 받기로 한 금액이 6조 8천억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600억 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축소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경쟁을 뭐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중국하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투자 규모가 좀 줄거나 지연됐을 때에 우리의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 그게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걱정거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난 주말 내내 나왔던 뉴스 혹은 뭐 지난 주 후반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TSMC 관련된 게 있었죠.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게 인텔하고 합작사를 만들어라 혹은 미국 정부랑 같이 TSMC가 인텔의 공장에 대한 지분을 좀 추가 투자를 하자, 출자하자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그 협상을 해야 되는 이슈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결국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고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대중국 제재에 의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여기 이제 디램 공장을 가동 중인데 어쨌든 셈법이 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유쾌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거기서 공장을 또 지어서 첨단 반도체를 하면 또 안보로 연결된다고 또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올해 내내 물가 싸움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충격치로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문제는 지금 2월부터 사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측이 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공포 이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베이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인 물가의 기저효과는 올해 1분기까지는 좀 낮아지는 방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약간의 속도나 기울기들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1월 달 CPI가 말씀하신 대로 전년비 3%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가 2%니까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긴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1월 소매 판매는 또 예상보다 훨씬 낮게 어떻게 보면 쇼크를 보여줘서 저 말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안 좋게 나왔으니까 둔화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연내 2번의 인하가 뭐 절반 이상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난 주말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만큼 지금 연준의 전망을 보면 그 PCE 전망이나 소비자 지출 데이터로 산정하는 물가 데이터나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2027년,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가야 2%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는 거고요. 성장률 전망은 GDP 성장률 전망은 2027년에 가도 잠재 성장률인 1.8%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기대하거나 단행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태에서 지난 몇 차례 단행을 연준이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좀 인플레이션의 이슈로 거꾸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준이 뭐 무엇보다 지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노출되지 않았고 또 인플레이션도 만연하게 2%로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내내 아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인하를 하더라도 뭐 아주 많이 봐도 3번 그리고 연준이 거꾸로 긴축으로 돌아서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에 저는 미친 영향은 이제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도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성은 좀 생긴 듯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수출 물가 지수가 꽤 높게 났더라고요. 2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다라고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그 환율과 영향이 있다라는 그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목이 되는 그렇다면 이제 이거 국내 증시 말하는 건데요. 환율 약세가 사실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잖아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매크로 쪽에서 분석을 잘해주시니까 이 설명을 좀 이 시간 빌어서 좀 드려야겠다. 수입 물가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환율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 먼저 있다면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 시키지 못하면 수익성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뭐 철강,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이 또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환율 상승은 IT, 뭐 자동차 이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역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도 별로 없어졌습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 것처럼 현지 생산이 현지에 가서 생산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늘었고 또 환해지들을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율이 약세로 가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제한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직 뭐 가격 경쟁보다는 이제는 기술 경쟁, 뭐 품질 경쟁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고품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업종들은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영향들이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너지, 화학, 뭐 철강, 우리 많이 하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증시를 보니까요. 연기금의 순매수는 오늘도 지속이 됩니다. 꽤 오랫동안 이거는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근데 관건은 외국인인데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매도를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2월장은 그래도 뭐 잘 갖고는 있거든요. 네, 뭐 연기금이 작년 12월 27일부터 지금 30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조 가까이, 네. 3조 가까이 샀고요.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주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짜고 있으면 예. 작년에 코스피가 거의 10% 하락했고 거꾸로 S&P 500은 한 2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많이 줄었을 거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채우는 뭐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36%, 국내 주식 비중 12%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목표가 한 15% 조금 밑도는 수준이 올해 목표치니까요. 조금은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꾸로 올해 들어서 2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2조 정도 팔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SK 하이닉스를 2조 정도 샀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4조 정도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싸다라는 거는 뭐 명백한 매력적인 부분인 거고요. PBR 0.9배, 뭐 PER 기준으로 9.1배, 2배 정도 되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사고 코스피는 4조를 팔았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거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의 이슈지 싸다라는 측면에서만 그냥 기다리기에는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우리 자체의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속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현재로선 그런데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현금들이 좀 있고 아까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면서 우리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지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는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딱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공략할 수 있는 유망한 섹터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망 섹터는 뭐 이미 자금이 딥시크 충격 이후에 네. 그쪽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전, 그다음에 뭐 전력, 그다음에 로봇, 우주 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이전 AI가 가격이 싸지고 대중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M7 중심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쭉 달려가다가 예. 그들이 이거 우리가 압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진입 장벽이 약해지고 가격이 싸졌으니까요. 이게 대중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전력 원전, 뭐 우주 로봇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스타게이트 얘기를 하면서 뭐 하드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똑같이 우주, 뭐 국방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가 여전히 뭐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안으로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면은 뭐 은행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뭐 아까 유럽 주식이라든가 뭐 중소형 테크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확산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에 거침없이 올라갔던 미국 증시는 약간 투자 열기가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네. 약간 주춤한데 지금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경쟁력, 네. 기업이 좋은 미국은 봐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근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비슷한 유럽도 항상 맥락으로 보면 PER이 12배, 13배라서 미국이 지금 22배, 23배 이렇게 네네네. 가고 있잖아요. 항상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 유럽 주식 싸다, 일본 주식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도 있었고 예. 딥시크에 따라서 AI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네네. 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엔 조금 순환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사실 뭐 결국은 기술의 경쟁력을 누가 갖고 있고 혁신을 누가 할 것이냐의 싸움으로 보면 그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M7 중심에서 아까 중소형 기업들 혹은 아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 크질 않으니까 이 산업 전체를 사는 전략으로 조금 변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나라 증시를 끌어올리겠네요. 이런 부분으로 잘 그렇죠. 논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동중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코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인데요. 시장은 좀 무너지지는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피 5거래일, 코스닥 3거래 연속 뛰고 있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CXL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PCB 관련주가 시장을 좀 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